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온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ariffs is deeply disappointing, and I'm ashamed of certain members of the court, absolutely ashamed, for not having the courage to do what's right for our country.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We'll be able to take in tariffs, more tariffs. All the deals are on it. We're just going to do it a different way. Mr. President. 네, 그동안 참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각국에 전방위적으로 막 관세를 매겨왔었는데 미 연방대법원이 이게 위법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모든 관세가 다 위법은 아니고요. 예.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서 IEEPA, 그러니까 아이파 법안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건데, 네. 요거를 바탕으로, 요 법안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펜타닐 관세를 이걸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법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미국의 국가 안보나 경제, 외교에 심대하고 비상식적인 어떤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네.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제재가 가능하다고 법안에 써 있거든요. 근데 무역 제재가 가능한 거에 관세까지 대통령이 하도록 허락해 줬냐가 쟁점입니다. 네. 이번 대법원에서 나온 그 판결은 이 법안을 가지고 관세까지 대통령에게 허가해 준 거, 허락해 준 건 아니다. 한마디로 이 법을 가지고 관세는 할 수 없다라고 관세 위법 판결이 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호 관세, 우리나라 15%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펜타닐 관세는 무효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냈던 관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럼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 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환급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많이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대법관 9명 중에 1명이 이거로 인해서 환급해 줄 때 벌어질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이 걱정된다 정도의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예. 왜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거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 알려진 절차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예. 그리고 관세를 보통은 미국의 수입 기업들이 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 네. 수입 기업이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할 때 야, 관세 내야 되니까 너네 물건 단가를 좀 낮춰서 우리한테 팔아라라고 하면 네. 사실은 관세를 낸 건 미국 기업이지만 관세를 실제 부담한 건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단가를 낮춰서 그렇죠. 팔았으니까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면 미국 기업에게 관세를 다시 환급받아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다시 받아서 와야 되는 건지 아주 절차가 지금 복잡하고 관세를 누가 낸지를 다 일일이 트랙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금액만 따져도 크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2025년 1년 동안 이 아이파 관세로 미국이 벌어들인 관세 수입이 1,4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요. 이 전 세계로 나간 관세가.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트랙을 해서 돌려줘야 돼. 미국 GDP의 0.3%입니다. 오.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고 예. 절차도 복잡하고 네. 거기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미국이 이거를 통해서 관세가 멈춰졌을 때 향후에 다른 관세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춤 올해 딴 나라들이 못 출 거라고 얘기한 건 내가 다른 관세로 대체할 거야. 기대해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이거 괜히 환급 받으려고 했다가 밉보여서 예. 미국에서 또 관세라는 형태로 또 다른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야.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환급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춤을 추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 바로 새로운 관세를 매기겠다. 10% 관세를 매기는 방법으로 다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근데 이제 무역법 122조를 갖고 관세를 하는 건데요. 예. 이게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좋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갖고 했겠죠. 아이파를 안 쓰고. 네. 근데 아이파를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이파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든지 관세를 넣었다 뺐다 그리고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대통령이 자유롭게 행정명령 갖고 할 수 있어서 쓴 거거든요. 근데 122조 이번에 들어온 10% 관세는 뭐냐 하면 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최대 150일 동안 예. 그리고 최대 15%까지 어떤 특정 국가에 일괄 관세를 먹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기존에 있었던 그 아이파, 네. 예, 그거를 근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죠. 우선은 봐야 세율이 되나요? 15%, 관세율이 15% 맥스가 있고요. 예. 150일 지나면 이게 무효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스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의회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정명령 갖고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의회 통과하기 싫어서이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보기엔 요걸로 시간을 벌고 저희가 예전에 97년에 자동차 관세 비슷한 거 맞았던 슈퍼 301조라는 무역법 예. 301조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관세를 할 건데 301조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사전에 한국, 뭐 일본, 딴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으면 다 조사를 해와 하는 조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예. 우선 122조를 갖고 150일 동안 시간을 좀 벌고 그리고 나서 이 조사를 막 한 다음에 나중에 301조나 아니면 다른 법안들을 가지고 대체를 할 거다. 결국은 관세가 대체되는 과정이고 그 와중에 오히려 어떤 관세가 나올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다라고 판결은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든지 법적 근거들을 탄탄히 좀 마련을 해서 네. 그것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관세 정책을 좀 지속해 나갈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인터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 대통령 TV 나와서 계속 인터뷰 하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합니다. 예. 너네 이거 아이파 관세 못할 수도 있는 거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관세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분들의 얘기는 공통적으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걸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낮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포기 못 한다. 네. 다른 방식 찾아서 할 거고 아이파가 제일 편하긴 했지만 우린 다른 조금 불편한 방식 찾을 거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 봤을 때는 향후에 관세는 지속된다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관세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또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이 관세를 낮추려고 대미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무역 협정을 맺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각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도 프로세싱 지금 하던 거 안 하고 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미국 관세 상호 관세 이제 안 오니까 끝이야. 예. 그럼 미국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법안 갖고 관세 들어오잖아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그러면 거다. 그때 조금 더 세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 봤을 때는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계속 하는 얘기가 대미 투자 그냥 우리 약정된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약정된 대로 안 하면 네. 두고 봐인 스탠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 이번에 뭐 회의도 하고 했지만 모든 과정을 멈추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법안이나 관세들이 나올지 그리고 사실은 대미 투자 관련돼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볼 필요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요. 예. 이번에 6천억 달러 미국의 대미 투자 약정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좀 다른 게 EU에서 각 국가들에 대해서 이거 대미 투자 약정을 지켜라라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각 기업들이 대미 투자 이만큼 하겠다는 걸 더한 게 6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나 EU에서 이 기업들에게 그 대미 투자 약정한 거 꼭 해라고 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할 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봤을 때는 EU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의 동향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그렇죠. 거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요. 최근 상황이 미국이 막 그 우리나라 국회에 대미투자 특별법 빨리 통과시켜라 이렇게 막 촉구하던 그런 상황에 이런 위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같아요. 그 논의를 우리가 만약 중단시키게 미국이 보기에도 딱 그래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은 다른 관세 수단을 찾아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아까 301조를 갖고 관세를 한다는 건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에 뭐 이상한 무역 행위 하는 거 없는지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사실은 심판은 미국인 거지. 미국 예. 입장에서는 너네 불공정한 거 하고 있어. 그러면서 관세 맞아.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상황을 조금 어떻게 상황이 풀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겠네요. 네, 근데 3,500억 달러 투자가 1,500달러 마스가의 2,000억 달러 투자가 1년에 200억 달러 상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 10년짜리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세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번에 11월에 중간선거 미국의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 이후에 의회 역학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가 지금 오후 2시부터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앞서 해외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요. 네, 저는 이제 조언보다는 이제 아마 오늘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겠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걸 비유를 하자면 탁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서브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탁구공을 치고 싶어도 예. 미국이 서브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받아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다른 탁구 선수들인 뭐 EU나 일본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들을 저희가 보아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자면요. 이번 판결에서 사실 6대 3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중에서도 대법관의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대법관마저도 위법이다라는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읽히나요? 징조가 있었습니다. 징조가 있었다고요? 작년 11월 5일 날 구두변론이라는 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수입 업체들 대표 변호사가 나오고 예. 정부에서 이 관세가 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차관이 한 명 나와서 대법관들 앞에서 구두변론을 했습니다. 보통 구두변론이 미국에서 열리면 1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그날은 3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예. 그때 대법관 보수 대법관 6명 중에 그중에 3명은 심지어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3명이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거 관세 트럼프가 쉽지 않겠다라는 아마 그런 미리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미리 이걸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간 선거라는 게 어쨌든 간에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입니다. 미국에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는 상원이 3분의 1 바뀌고 하원은 다 바뀌는 미국은 그렇게 2년마다 바꾸는데요. 조금 스윙주가 많습니다. 상원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공화당이 지켜내야 될 때가 많은데 그게 예. 민주당이랑 비등비등한 곳들이 많아서 예. 가뜩이나 중간 선거는 여당에게 불리한데 또 민주당에게 지켜내야 될 공화당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역학구도가 좀 지금은 공화당 우세인데 상원 하원 다 민주당 우세 혹은 이런 역학구도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국정 지지도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은 여러 가지로 좀 사면초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의 15일 안에 핵 협상을 하자며 최후 통첩을 날린 건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Maybe we're going to make a deal.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I can say I am considering it. 예, 다시 또 이란과 미국의 핵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협상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좁게 보면 핵이고요. 그러니까 핵 포기해라라는 거고요. 좀 더 넓게 보면 탄도미사일 하고 있는 거 그만해. 그리고 지금 이란이 중동 전역에 약간 민병대 지원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만해. 이거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2주의 시간을 줄 테니까 2주 안에 안을 갖고 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마음에 들도록 해. 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시청자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6월에도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때도 2주 정도 시간 주고 이틀 만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기습 네, 공격을 바로 했었죠. 이틀 만에 예. 그 범빙을 그러니까 타격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2주라는 시간이 2주처럼 다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더 빨리 미국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 빠르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면전을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거고 예. 왜냐하면 인명살상 같은 거, 미군의 살상 같은 게 일어날 때는 미국의 희생자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략자산 모아놓은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항공모함에 한 대 있고 한 대는 이미 가고 있고 그리고 2대 항공모함에다가 뭐 각종 순양함, 잠수함 거기다가 사드까지 배치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모든 타격을 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빠지면 되게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의 주요 거점들을 타격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공습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른바 작년에 미국이 공습을 했던 방식.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예, 작전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상대방을 막 죽을 정도로 때리진 전면전은 않지만, 아니지만. 예, 코피를 딱 터뜨려서 예. 굉장히 저 사람이 주먹이 세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만들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란의 지금 정권을 뒤집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이 지금 정권보다 나은 정권이라고 미국도 장담하기가 힘들고요. 예. 전형적으로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인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면전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한적으로 딱 기습해서 타격만 원점을 하고 빠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란에 손을 좀 봐주는 방식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지금 미국은 출동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핵 협상을 해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같이 전면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란은 지금 외교적인 회법은 채택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협상이 없다? 협상은 뭘 위한 협상이냐면 공습을 좀 뒤로 미루는 협상. 좀 나중에 예. 맞을 수 있는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정도의 협상을 하고 있지 협상을 통해서 이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의 단초가 작년 11월에 이란에서 있었던 혁명이잖아요. 내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란의 정권의 분위기 그렇게 호감이 높지 않은 그런 하메네이 상황이- 정권에 네, 대해서 하메네이 말씀이신 정권에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정권 입장에서도 코너에 몰린 쥐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핵도 미사일도 다 포기하겠다 이란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렇게 나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핵 포기하게 만들었어. 이거는 분명히 본인의 11월 중간 선거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나는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에서 생포했던 것처럼 미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 예.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서 저들은 그냥 무릎을 꿇었어라고 하면 예.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한 치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메네이 정권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미국과 좀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좀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전략 선택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전에 핵 포기한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이란도 봤잖아요. 미국 앞에서 미국에게 우리 핵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나라들이 다 안 좋은 모양새를 당하는 걸 봤잖아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을 포기해버렸다간 사실은 동일한 미국에게 굉장히 안 좋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마 이란도 모를까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니까요. 경제 상황 좀 네. 여쭤보자면 지금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혹시 모를 전면전 양상 위기에 빠져 있고 앞서서 얘기했던 관세 정책 얘기도 있고 지금 이런 국제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우리 환율하고 유가인데 네. 환율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높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높은 환율에도 우리가 물가가 아주 많이 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낮아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유가가 뛰기 시작하면 예. 환율이 높은 데다가 유가까지 뛰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 부담으로 바로 직격탄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지금 가뜩이나 높은 환율이 더 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증시에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거의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6천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들이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이란의 국경수비대가 그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을 파괴하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예. AI발 랠리가 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잖아요. 반도체. 예. 뭐 이런 거는 좀 제한적인 영향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금 국제적인 상황보다 AI 관련한 네. 부분이 더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이런 말씀까지 듣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 다음 날이었던 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과한다라는 뜻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1심 판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뜻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이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과를 한 게 없어요. 왜 사과가 아니냐면요. 자신이 부족해서 국민들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부족해서 내란이 실패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 윤 어게인 세력들에게 죄송하다, 내가 실패했다 이런 의미이니까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또 사과가 아닌 이유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잖아요. 지금 1심 법원이지만 분명히 이건 내란이고 국한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이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이고 아직도 내란머리, 정치공세, 숙청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 내가 항소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본인의 지금 신세 한탄인 겁니다. 예. 신세 한탄인 것이고 여전히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란은 국민을 위한 비상벨이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란 선전성동을 할 것이고 전환기 씨라든가 고성국 씨 이런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조차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선에 참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정말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될 정도의 정당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이 내란 프레임을 언제까지 가져갈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역풍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이 돼서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미 절연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절연이 됐다. 예, 그리고 이것이 뭐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수차례 이거에 대해서는 부당했다. 그래서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엄과 관련돼서 파면당한 것과 윤 어게인 세력이 이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당내 일부 당원들 이것을 엮어서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런 차원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득이 소치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1심이고 2심, 3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통치권 차원 그리고 비상대권을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내란과 폭동에 대한
그런 사법부 판단이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1심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비판적으로 직위원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즉흥적 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한 것, 개혁성이 축소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동기, 국헌 물론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상원 추적과 관련해서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춘 이 세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내란을 확정되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받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1심에서 내란이라는 것을 1심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영 대표 말대로 3심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확실하게 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했고 그리고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헌재에서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만 이 내란 여부 이것은 국민의힘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을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면 지금 2차 특검이 지금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라든가 그리고 관저 앞에 가서 체포 반대를 외친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의 해석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 내용을 보면 항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면서도 또 변호인단은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항소는 할 거라고 보시죠? 항소를 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특검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에서 항소하면 본인이 재판을 끝나고 싶어도 못 끝내요.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변호인들도 설득하겠죠. 네. 이왕 특검도 항소하고 이미 항소에 재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재판을 받는데 근데 본인이 항소를 안 하면 그보다 형량은 더 낮아지진 않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 항소한 사람만이 그 형량을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면 본인도 아마 못 이기는 척 할 거예요. 예.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혼재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처음부터 정치 재판으로 규정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이것을 클리어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재판부가 약간 좀 여지를 둔 건 있잖아요.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맞다. 다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게 그게 이제 일종의 내란이 성립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비상벨을 울렸을 뿐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지만 네. 그 비상벨을 왜 군대를 동원해서 울렸느냐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께 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허술한 점이 있어서 네. 3심까지 가서 다툴 테니까 국민 여러분 힘을 좀 모아달라. 그래서 밖에서 싸우는 분들 함께 해달라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혼재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과에 대한 입장도 있고 본인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것도 있고 재판부가 일단 그 권한과 그다음에 내란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선격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네. 대통령의 입장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2심을 가든 대법원을 가든 바뀌어질 입장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법리를 2심과 3심이 1심의 법리를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 하면요.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변명이죠. 뭐라 그러냐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좌절과 고난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그 비상계엄이 국국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상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좌절과 고난 겪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괴롭었다, 힘들었다, 그걸 사과하는 거잖아요. 예. 뭘 사과하는지 대상이 없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사과라고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과라고 볼 수 없죠. 그다음 뒤에 뭐 또 싸움이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뭉쳐 싸우자.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이게 사과라고 볼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과를 이제 따끔해야 보수층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당연하죠.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밖에서 구치소 밖에 보면 그 윤호개인 분들이 막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이제 더 열심히 싸워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서면 자신을 재평가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재평가합니까 자신을?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건데 그래서 황당한 중장이고 아직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바보라 칭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내란을 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네. 부끄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3년간 정말 나라가 망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지금 한 8개월 만에 얼마나 국가가 정상화됩니까? 그리고 통합의 기운이 돌고 있어요. 네. 대구 시민도 경북 시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유능한 경제 정책을 펴고 또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 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척결 세력 이 사람들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마저도 아직도 저는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야당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지금 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모든 게 정상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걸핏 착시 효과,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그냥 고점으로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인 거지. 아, 바닥을 찍고 이제는 그렇죠. 평타가 그러니까 된 그냥 건데. 평타만 쳐도 그냥 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 일종의 착시 이게 좀 현상인 거지. 과평가됐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정상화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법 왜곡죄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공소 취소원이 87명하고 이런 게 정상입니까? 사실 그게 오히려 헌법 쿠데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성 쿠데타라는 얘기들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제도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그 사실 어찌게 상권 분립을 형해화시키면서 결국에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한 사람의 국가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낳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지점들은 예. 여당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행위에만 국한해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위인 설법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의회라든가 일당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것은 민주당이 그 말하자면 교정이라는 말 아래 폭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저기 지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듯한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소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는 겪어야만이 중간 평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 부동산 문제와 여러 가지 물론 뭐 입법 폭주 이것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유연적인 입법 폭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6월 지방선거 때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때 되면 딱 1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3월 이사철 그리고 부동산 문제 지금 다주택자 문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무역 지금 문제도 지금 터져 있고 이런 상황이 1년 정도도 못 버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8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정말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찬사는 아직도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형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릴 것인가, 선고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에서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사형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내란이란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역사적으로 다시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다. 이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기징역을 택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저는 지기현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아쉬운 건 판결문이 너무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실패했으니까 내란이 실패했으니까 네. 내란이 당연히 실패해야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내란을 용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치밀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한 겁니다. 네. 총 한 번 안 쐈는데 유혈 충돌 한 번 없었는데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바보였는데 이게 성공할 줄 알았겠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변명치고는 국민들께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까. 나는 바보였어요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 바보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3년 동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불편한 현실이 됐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 데려와 총으로 싸워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 이재명 대표 싫어. 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싫어. 그러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계획적이지 못하고 했다. 이거 자체가 더 큰 문제잖아요. 그만큼 대책 없는 사람이 이런 국정을 3년간 운영했다는 것은 정말 추악한 현실이 됐고 예. 앞으로 다시는 이런 바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사형을 선고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충격, 정말 이런 짓을 하면 사형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줬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주문도 그리고 판결 이유도 조금은 한가로웠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사형 선고가 필요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사법부의 판결문을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저는 비판도 요즘은 뭐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고유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한테 유리하면 사법부 정의는 살아 있고 아니면 사법부가 죽은 날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근본 가치가 흔들리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그런 것에서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갖고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의 최대 가치는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사형이라고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면 그냥 사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 판결을 보면은 내란의 뭐 유무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폭력행위 발생 여부 공수처 수사적법성 여부 통상적으로 특검에서 한 것을 상당히 톤 다운돼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감행의 길을 터준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건데 예. 2심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2심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양쪽에 다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자동 항소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무조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보면은 적극적 우발적 판단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심 판단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법원에 맡겼으면 일단 법원의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네. 일단 차분히 지켜보고 여론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재판이면 벌써 끝났죠. 그러나 여론재판이 아니고 이것은 법원 법관에 의한 그리고 헌법적인 그리고 법률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법을 해석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 해라 앞으로 6개월이면 끝납니다. 3개월씩에서 네. 6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보기로 하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역사상 좀 돌아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선고를 받더라도 사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사면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네. 지금 나선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내란 같은 사건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 노태우도 내란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받았거든요. 예. 그분들도 사실 다 나중에 사면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사면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인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인 뭐 다른 형사 사건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은 저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사면하면 안 된다. 뭐 윤석열 사면 안 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죄, 특히 내란이라든지 외환죄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물론 뭐 논란은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지금도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반 네. 사면이라는 거는 특정 죄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 다 사면해 주는 거. 근데 이제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아마 법을 만들더라도 뭐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란 죄에 대해서 안 된다. 예,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뭐 헌재로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헌재로 가더라도 합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요소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일단 최소한 내란죄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 이게 지금 여권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말 그대로 특정인을 겨냥한 또 특정한 사안을 겨냥한 법안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아니, 겨냥한 게 겨냥하지 아니라 않았지만 내란을 어쩌면 사실상이잖아요. 근데 물론 내란은 다음에도 나올 수도 있고 계엄도 나올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다음에 계엄을 하는 대통령은 대단히 계엄을 하기가 주저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계엄, 직접 국가 비상사태가 오는 계엄을 하더라도 요건 다 갖춰가지고 하려고 할 겁니다. 워낙 이번에 세게 당했고 대었고 그다음에 경계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면 제한법 이거는 약간 사후형벌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윤 전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고령임을 감안하면 살아서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 네. 어찌 보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간 이제 또 국민 간 통합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 큰 좋은 경사가 있어서 사면을 하려고 국민적 동의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법에 의해서 사면을 못 한다? 그것 또한 그러면 이거는 그 의회의 폭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들은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통과를 시키든가 이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 그다음에 헌법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구조로 통과시키는 게 맞지 네. 이렇게 단독 처리를 급하게 시켜놓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또 땜질한다거나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의 역사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수기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헌법 제 79조 2항에 보면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소급입법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겨냥한 그리고 처분적 법률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위헌적인 입법 폭주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1년 뒤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밀어붙여도 그것도 또한 위헌적인 법률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부터 시행하는 걸로 한번 붙이면 그래도 그것은 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1년 뒤라고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소급입법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소급입법이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뭐 무슨 죄를 내란죄를 네. 겨냥한 걸 하지만 그리고 처분적 법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 고유 권한을 국회가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것도 위헌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5분의 3이 찬성하면 그러면 사면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것도 다 편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재직하는 그 순간 현재부터 예. 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위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정당 해산 심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얘기까지 좀 꺼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정당 해산 심판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1야당이고 다수당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는데 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자는 세력은 갈라치기다. 그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똘똘 뭉쳐야 된다니까 한동훈 전 대표 빼고 뭐 오세훈 시장도 곧 있으면 빠지지 않을까. 오세훈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자기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지방선거가 됐든 다음 총선이 됐든 다 패배할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같이 민주당 사람도 짜증이 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노가 날 것 같고요. 뭐 보수의 심장 대구 시민들조차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이 당을 협소시키는 거, 쪼그라지게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대구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조차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가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네.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회초리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회초리를 들까 말까 고민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냥 혼자 그냥 귀에다가 뭐 꽂고 그냥 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나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대구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게 해줄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보수의 텃밭인 대구도 국민의힘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이후에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낼지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절연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냈었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쥐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이야말로 절연을 해야 한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대선 패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두 번의 탄핵을 당한 정당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사상 가장 취약한 그런 현실까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쫓기고 이 위기의 어떤 그 배 선장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가 저는 보수 정당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고 그것은 당이 하나로 뭉쳐서 간다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거나 배현진 서울시당 배현진 의원을 당원권 정지 1년을 징계하는 거나 네. 그랑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사태와 관련해서 윤 어게인이 내세우는 그런 것은 다원주의 정당에 있어서 당원들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부당함을 한 10만 명 정도 모여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당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보수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선거, 6.3 지방선거에 모든 걸 쏟아 부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이 파면을 당한 것을 12.3 비상계엄이라고 저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리고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당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수차례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절연하라. 절연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헌재에서 사법적으로 절연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에서 인위적으로 또다시 절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 윤 어게인이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당원들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까지 다 버립니까? 당원 주권 시대에 있어서 당원이라는 것은 정당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강성 지지층은 선거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승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쨌든 중도층도 끌어안아야 하고 외연 확장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이번에 또 이렇게 나온 상황은 사실상 지방선거 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경합지라든가 그다음에 예. 이제 좀 약간 불리한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대안과 미래라는 소장파 의원들 모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예. 선거란 거는 뭐 공식이 있습니다. 넓히면은 이기고 좁히면은 지는 게임이 분명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보수 정당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겪으면서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계엄으로 인한 탄핵,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당의 분열, 혼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상존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굳힌 다음에 뻗는 전략, 이른바 네. 최대한 굳혀놓고 중원으로 진출하자 같은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2월 19일이 선고가 아마 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예. 사실상 지금도 이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굳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는 당면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선대위를 발족하면서 선대위 발족식을 통한 메시지가 나갈지. 예. 그래서 일단은 2월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까지는 아직도 당에 흔들리는 균열하거나 있는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합시켜 놓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라는 빅텐트 안에서 많은 보수 세력이 뭉쳐서 단일 대우로 간다 그러면은 4월, 5월의 구도 싸움에서는 1대1 구도를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장 대표의 타임라인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장 대표의 진정성도 결국에는 민심의 바다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어찌됐건 이러한 어떤 결속력도 조기에 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선거체제 국면으로 전환하는 좀 전략적 허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장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알려진 바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좀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었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그나마 좀 비판 수위를 낮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어떤 내용이 되게 궁금해요. 네, 아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출신이니까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이제 아마 윤석열 변호인 입장이 훌륭한 것 같아요. 아직 1, 2, 3심이고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더 지켜봅시다. 그럼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 했으면 딱 맞는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제1야당 네. 대표. 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있고 그럼 저는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뭐 계엄 1년 됐을 때 아니면 뭐 설 앞두고 여러 번 아마 좀 변하지 않겠냐 했는데 이번이 아마 어찌 보면 저는 마지막이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선거 국면 들어가서 그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호응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예. 명절 전에도 뭐 혹시 메시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아마 마지막 기회를 저는 발로 차버렸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윤석열과 절연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탈당했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편하게 우리 탈당했으니까 우리 당원도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한 건 관계 없습니다. 그분이 비상계엄 잘못된 거고요. 내란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돼요. 예. 그 말이 못 하잖아요. 절연하라는 사과와 절연을 주장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절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탈당은 했지만 윤석열 그냥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깔끔하게 탈당했으니까 관계없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거 다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대신 사과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국민들은 그 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냐 안 하냐. 예. 국민의힘의 또 다른 이제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저는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할 때는 예. 상대방도 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다뤄내면 당대표가 원내대표한테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도 당대표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예. 두 분은 서로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여요. 약간 국합 배드캅 전략. 서로 관심 없어. 네. 사실은 원래 당내 진짜 갈등이 되면 막 원내대표 얘기하면 원내대표 쪽으로 지지하는 사람, 당대표 쪽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거든요. 예.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예. 그건 뭐겠어요? 저는 그냥 당신은 당신 얘기하고 이쪽도 우리가 좀 지지받아야 되니까 이쪽 지지받는 사람 이쪽 얘기하고 네. 서로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가요? 투트랙 전략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고 난 후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참담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해견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국민과 싸우는 당 대표가 설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라는 지금 사실 당내에서 외톨이거든요. 당 대표인데 저 사람 가지고선 지방선거 치렀다 우리는 폭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저 사람이 계속 그 윤 어게인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라는 불만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다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동혁 체제가 이제 끝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거든요.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무너져 내릴까? 네.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사퇴론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퇴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퇴하면 보수정당 없어집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실현의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는 위헌적 입법 폭주가 민주당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친한계, 소위 말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파열음이 나고 있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성과도 못 내고 네.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성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애로 나가는 것이고 저도 천막에서 천만농성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지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설 명절 때 우리 제가 만나는 보수 유권자들은 야 국민의힘 뭐하냐 똑바로 해라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심히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전체적인 표심을 보면은 보수정당의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40%가 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고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결국은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계속 갇혀서 패배주의적인 그런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는 과거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개파 정치를 청산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선명 야당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국가 간에서 내부적인 혼란이 있을 때 그리고 국가 간에 전쟁이 있으면 내부적인 정쟁은 멈춥니다. 네. 그래서 외부적인 전쟁은 6.3 지방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네. 당 내분을 상쇄시키면서 그리고 공천개혁을 하고 지방선거에 올인함으로써 이미지 대전환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장동혁 대표가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면 그러면 이 당이 국민의힘이 보수정진 정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공일은 배는 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면 사퇴하면 국민의힘 정말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문제는 저륜이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능한 것 같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위기가 왔을 때 통합해야 되는데 통합을 못해요. 가장 무능하게 안 좋은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가장 무능했잖아요. 총선 앞두고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실패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는 윤석열 아바타인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들이받아서 장동혁 대표를 3월 내에 끌어내지 못하면요. 선거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마자가 없어요. 출마자가.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죠. 오세훈 시장은 내가 공천을 못 받더라도 장동혁 대표와는 각을 서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출마자가 문제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소장파들에게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제대로 한마디 하면 완전히 왕따를 당한다, 쫓겨난다, 제명당한다.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냥 몸보신, 적절하게 비판하고 적절하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영역만 지키려고 하는 어떤 소심함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 법을 잘 지키고
항상 그 소장파들이 나와서 다수가 잘못할 때, 지도부가 잘못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줬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오세훈 시장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음 당권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들도 있거든요. 물론 당대표 임기는 법적으로 내년 9월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어느 일간지와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패하면 패배한 거다. 네. 그럼 자기도 정치적 책임, 대표직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허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장 대표가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고위원회가 무력화돼도 승계해서 보궐선거를 해서 유지가 되게 돼 있고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장 대표도 알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기면은 연임하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아무런 지장 없이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대권 후보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장 대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스윙할 걸로 봐요. 근데 다만 언제 굳히고 언제 뻗느냐 이 시기의 문제일 뿐 장 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선거 한두 번 치러본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 대표를 흔드는 목소리가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략적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재 영입이라든가 공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과제를 요구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의 당 대표를 끌어내린다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당원도 혼란에 빠질 거고 자중질환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좀 당내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 혹시 마지막. 아니 사실은 저는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지방선거 다 걱정한다 그러지만 당권이나 아니면 대권의 경쟁자들을 쳐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당내에서 자기 헤게모니 장악이 더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아니 사실은 뭐 윤석열 절연하자는 게 한동훈 얘기였는데 한동훈, 김준혁, 배현진 다 이제 징계하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거든요. 근데 자꾸 오세훈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새로운 인물로 바꿀 것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은 뭐 지방선거 뭐 서울이랑 부산 실패하면은 정책 책임진다 그러지만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당권과 대권에서 경쟁자들을 쳐내기 그리고 자기 세력을 확고히 하기 저는 그걸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대외 출석단에 등단하셨습니다. 대회는 서기부를 선거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최대 정치 행사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대회가 지난 19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로 사흘차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9차 당대회. 일단 당대회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북한의 노동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당의 의사결정기구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이제 당원들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만 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있고요. 중앙위원회보다 인원이 이제 훨씬 더 줄어든 것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있고요. 정치국 회의보다 더 인원이 줄어든 것이 노동당 상무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노동당 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노동당 대표자 5,000명을 포함해서 총 7,000명이 참석하는 노동당이 주관하는 정치 의사결정기구 중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바로 노동당 당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대회가 지금 3일째 진행이 네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열리는 건가요? 이게 이제 때때로 이제 달라요. 그래서 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7차 때는 이제 8일 동안 했고요. 지난번 8차 때는 나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뭐 한 5, 6일 정도 하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는 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며칠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의 관심은 김주애가 이번에 어떻게 등장을 할 것인가, 네네. 공직 후계자 직함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김주애가 사실상 당의 행사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열병식 때는 등장을 하고 또 군에서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쏠 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준공식 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20성 10이라고 하는 지방 경제 발전의 그 공장들 준공식 할 때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는 등장을 했는데 네. 당의 중요한 행사에서는 여태껏 등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노동당 당대인데 노동당 당원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7천 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김주애가 노동당 당원이냐 아니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노동당의 당원이 되려면 18세가 넘어야 돼요. 아직 그런데 김주애의 그렇죠. 나이가 김주애는 13세 정도로 13세. 알려져 우리나라로 있죠. 보면 중학교 1학년 이제 그런 정도의 나이니까 아직까지 노동당 당원을 못 받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이제 이번에 노동당 당대회는 나오지 않고 대신에 열병식 마지막 날 열병식 할 때는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번 당대회는 안 나오고 네. 후계자 직함도 안 받을 가능성이 그럼 높은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올 때는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계 이렇게 뭐 이렇게 준비할 기간이 얼마 없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교육이 좀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넘어올 때거든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32살 때 그러니까 1970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후계자로 내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1980년 나이가 38살 때 공식적으로 내정자로 됐는데 그게 제6차 당대회 때였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내정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확정 단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내정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지 내정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정을 이렇게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내정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미래 세대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이제 그 김주애를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등장할 수는 있지만 공식 직함까지 주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전문가들은 지금 지난번 제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은 이제 총석이고 제1 비서직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뭐 주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중앙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8세가 이제 이게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나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북한이 사실상 이런 것들 뭐 규정에 머리에 두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빨리 했을 때 오히려 보수적인 그런 북한의 노동당 당원들로부터 조금 덜 좋은 예. 그런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당대회가 5년 만에 열리니까요. 네네. 다음 당대회 때 그러니까 10차 당대회 때면은 네. 김주애 나이도 이제 18세가 딱 되는 것 정확하게 같아요. 18세가 됩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해 가능성이 더 그렇죠. 높을 그때 수 해도 있겠네요. 충분해요. 이렇게 이제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1월 1일 날 그러니까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주애가 중앙에 서고 네. 아버지 엄마가 옆에 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좀 임박한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건데.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신고하러 온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혹시 공식 직함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저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으신데 뭐 제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당대회에서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
주석이라는 네네. 직함을 받을 것인가? 네. 이 주석이 공산당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라고 이제 네. 하던데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이것은 정상국가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상국가의 대표가 되려고 하면 프레지던트라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도 정상국가가 되려면 주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이것은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9차 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서 헌법이 아마 개정될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하고 함께 여기 주석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인 보완 장치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통치 기구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이제 있게 되면 이것이 최고인민회의 헌법으로 넘어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당대에서 충분히 주석직에 대한 논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이제 적대적 두 국가 얘기를 좀 하셨는데 개회사에서 사실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대남, 대미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의미를 담을까 이 네. 부분이었는데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이번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당 규약에 명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당 규약에 명시적으로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무슨 뭐 당 주석에 관계되는 것이 뭐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국방군사력 건설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회사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대미 대남 관계에 대해서 말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마지막 날 앞에 최종적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연설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대미 관계에 대해서, 대남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외 관계하고 그다음에 대내 관계, 북한 자체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연설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왜 이제 일부러 뒤로 미루느냐 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이란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다 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면 이제 남북 관계는 조금 더 좀 긴장, 경색되는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오히려 이 당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더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당규약이 끝나고 나면 결국 헌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의한 소위 말해서 영토 조항까지 신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요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